종그로 오가의 마지막 회의. 형님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IMF 한파가 서울의 밤 공기까지 얼려버리던 시기였다. 서울 종로 오가. 낮에는 원단 상인과 약자의 냄새가 뒤섞이고 밤에는 불 꺼진 간판들 사이로 술 취한 발걸음이 울리는 곳. 그 골목 안쪽 4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겉으로는 30년 된 한약방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은 종로 일대를 장악해온 중견 조직의 본거지였다. 이 조직은 1987년 거리 싸움에서 출발했다. 칼과 쇠파이프 그리고 형님이라는 단어로 세워진 질서.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식이 달라졌다. 이제는 폭력이 아니라 계약서였다. 주먹 대신 도장이 힘을 가졌다. 동대문 상가 권리금, 재개발 정보, 사채 자금, 유흥업소 지분. 그 모든 돈이 이 사무실을 거쳐갔다. 그리고 그날 밤 형님들이 모두 모였다. 장 회장, 60대 초반, 이 조직의 상징 같은 인물. 과거 싸움판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말 한마디로 판을 뒤집는 사람이었다. 그 오른쪽에는 최도식, 40대 후반, 조직의 2인자. 현장보다는 숫자에 밝았고 재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잡아오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몇 명의 중간 간부들. 회의는 평소보다 조용하게 시작됐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120억. 장 회장이 낮게 말했다. 그 돈은 종로 5가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이었다. 브로커를 통해 흘러들어온 자금, 상가 지분 매입과 철거 보상금 선점에 쓰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돈이 사라졌다. 정확히는 계좌에서 인출된 뒤 행방이 끊겼다. 회계 담당 박상무는 일주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단순 자살로 종결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박상무는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일 원 단위까지 맞춰야 잠을 자던 사람. 그가 120억을 들고 도망칠 리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최도식이 입을 열었다. 박상무 혼자선 못합니다. 정적. 서명권은 형님 세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서명권을 가진 3명. 장 회장, 재무담당 이전무, 그리고 최도식 자신. 의심은 말로 하지 않아도 퍼진다. 누군가가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담배를 껐다. 누군가는 괜히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장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 우리 중에 도둑이 있다는 거냐? 최도식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가 선을 넘었다. 이 조직은 원래 의리로 버텼다. 배신자는 손가락이 아니라 이름이 잘렸다. 그런데 지금 형님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건 곧 조직의 뿌리가 흔들린다는 뜻이었다. 회의는 격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계좌 흐름을 다시 보자. 이 전무가 서류를 넘겼다. 차명 계좌 17개. 그중 3개가 동시에 정리됐다. 정리된 날짜는 박상무가 죽은 다음 날. 너무 정확했다. 이건 누가 미리 알고 움직인 겁니다. 최도식의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그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각자 경호원들이 따라붙었다. 평소보다 한 명씩 더 붙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밖은 조용했다. 시장 상인들은 이미 문을 닫았고 포장마차 몇 개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밤 종로 5가는 평소와 달랐다. 서로 다른 차량이 서로를 견제하며 움직였다. 차 안에서는 전화 통화가 이어졌다. 형님, 혹시 다른 쪽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의심은 그렇게 번졌다. 다음 날 조직사나 유흥업소 두 곳에서 갑자기 정산 방식이 바뀌었다. 장 회장 라인 사람들은 따로 모였고 최도식 라인은 따로 술을 마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큰 소식이 들어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를 확대했다는 정보였다. 경찰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장 회장은 담배를 길게 빨았다. 누가 흘렸어?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미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 최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종로의 밤거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신뢰의 문제다. 120억이 사라진 그 순간 조직의 중심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정말 형님이 했을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역시 이미 의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종로 5가의 마지막 회의는 그렇게 시작됐다. 아직 피는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균열은 분명히 생겼다. 그리고 한번 생긴 균열은 다시는 완전히 붙지 않는 법이었다. 1999년 1월 초 종로 5가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시장은 돌아갔고 상가 불빛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조직 내부는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다. 장 회장 라인과 최도식 라인.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사 자리가 갈라지고 정산 보고가 따로 올라가고 경호 인원이 늘어났다.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하나의 신호가 됐다. 믿지 못한다는 신호. 같은 시각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 강태현 경위는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폭력 사건보다 자금 흐름을 더 오래 쫓아온 형사였다. 조직은 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 돈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다. 120억. 이 정도면 누군가는 실수한다. 그는 차명 계좌 17개를 하나씩 정리했다. 입금, 분산, 이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쇄. 특히 3개의 계좌가 문제였다. 박 상무 사망 다음 날 정확히 오전 9시 12분에 동시에 정리됐다. 이건 충동이 아니다. 계획이다. 강경희는 금융정보분석관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넘겼다. 계좌 중 하나가 부동산 법인 계좌로 연결돼 있었다. 신설 법인. 설립된 지 4개월. 대표는 30대 남성, 전과 없음. 하지만 가족관계를 추적하자 이름이 나왔다. 장 회장의 처남. 강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다. 누군가가 자금을 빼돌린 뒤 부동산으로 세탁하고 있었다. 종로 5가 사무실. 최도식은 조용히 회계 자료를 다시 점검했다. 그는 박 상무의 개인 노트를 찾고 있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겉보기엔 단순 메모장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 적힌 숫자가 눈에 걸렸다.
47/L3 47억, 그리고 L3 최초도식은 재개발 구역 코드를 떠올렸다. L3은 종로 인근이 아닌 경기도 외곽 소도시였다. 왜 거기로 갔지? 그곳은 아직 개발 확정도 되지 않은 땅이었다. 투자 가치가 낮았다. 의도적으로 숨기기 좋은 곳.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게 아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한 구조다. 그날 밤 장 회장은 따로 모임을 가졌다. 도식이 요즘 이상하지 않냐?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찰이랑 접촉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확실해? 아직은 소문입니다. 조직에서 소문은 씨앗과 같다. 한번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란다. 장 회장은 짧게 말했다. 확인해. 그 한마디로 최도식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뒤에서 조사되기 시작했다. 차량 위치도 추적됐다. 그는 아직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뒤 강태현 경위는 부동산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오피스텔, 책상 2개, 컴퓨터 1대. 대표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저는 그냥 투자만 받았을 뿐입니다. 누구한테서? 정상적인 자금입니다. 강경위는 서류를 내밀었다. 계좌 흐름. 120억 중 47억이 이 법인을 거쳐 토지 매입으로 들어갔다. 이게 정상입니까? 대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다. 종로 5가. 최도식은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자신을 따르던 후배 하나가 인사를 피했다. 운전기사도 말수가 줄었다. 그리고 밤, 누군가 그의 차량을 미행했다. 그는 일부러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았다. 차량은 끝까지 따라왔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린 널 믿지 않는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장 회장을 마주했다. 형님, 저 미행 붙었습니다. 장 회장은 태연했다. 그래? 형님 쪽에서 붙인 겁니까? 잠시 침묵. 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칼보다 깊게 박혔다. 최도식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저 아닙니다. 장 회장은 담배를 껐다. 그럼 누군데? 그 질문엔 답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서로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흘러나왔다. 종로 일대 조직 자금 내사 확대.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조직에겐 충분한 신호였다. 누군가 정보가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날 밤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형님들의 얼굴은 전보다 더 굳어 있었다. 경찰이 우리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최도식이 말했다. 장 회장은 그를 노려봤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의심할 때 아닙니다. 이 전무가 중얼거렸다.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회의실 안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120억의 행방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조직은 이미 갈라졌다. 총도 칼도 없이 단지 의심 하나로 보이지 않는 장부가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는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1999년 2월 종로 5가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다. 상인들은 흥정을 했고 약재 상가에서는 한약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평온은 껍데기였다. 조직 내부는 이미 전쟁 직전이었다. 1. 갈라진 정산 장 회장 라인과 최도식 라인은 완전히 분리돼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흥업소 정산이 두 갈래로 나뉘었고
재개발 정보 보고도 따로 올라갔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진 건 동대문 쪽 창고 임대권이었다. 원래는 조직 공동 자금으로 매입하기로 했던 건물. 그런데 계약 직전 장 회장 측 인물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 자금 아니었습니까? 최도식이 따졌다. 상황이 급했어. 장 회장은 짧게 답했다. 급해서 형님들한테 말도 안 합니까?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시가. 장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 넘지 마라. 그 말은 경고였다. 이 압수수색 며칠 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움직였다. 부동산 법인 사무실과 토지 매입 관련 서류가 압수됐다. 언론에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지만 조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보는 빠르게 돈다. 영장 나왔다고 합니다. 보고를 들은 장 회장은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다. 누가 흘렸지?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도식에게 향했다. 최도식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자신도 모르는 흐름이 너무 많았다. 강태현 경위는 압수된 자료를 분석하며 확신을 굳혔다. 47억은 단순 은닉이 아니었다. 토지 매입 계약서에 서명한 인물은 장 회장의 처남. 그리고 계약 당시 동석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이 전무. 돈은 장 회장 라인 안에서 움직였다. 3. 내부 폭로 최도식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박 상무의 수첩을 복사해 따로 보관했다. 그리고 자신이 확보한 계좌 흐름 자료도 정리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한강을 건넜다. 만난 사람은 강태현 경위. 직접적인 만남은 위험했다. 하지만 둘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몇 번 접촉한 적이 있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최도식이 먼저 말했다. 강경위는 차분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도식은 복사한 자료를 내밀었다. 이건 내부 장부입니다. 공식 자료에는 없는 숫자입니다. 강경위는 한 장씩 넘겼다. 47억, L3 구역, 그리고 별도의 비상자금 항목. 이게 공개되면 조직은 끝입니다. 당신도 같이 갑니다. 최도식은 잠시 침묵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4. 폭발 직전 며칠 뒤 장 회장은 최도식을 불렀다. 사무실에는 경호 인원이 평소보다 2배였다. 경찰이 우리 토지 계약서까지 들고 있다. 장 회장이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최도식은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내부에서 새는 겁니다. 그래? 장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내부가 누구지? 그 질문은 사실상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최도식은 정면을 바라봤다. 형님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순간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이 전무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뭐라는 거야? 장부에 다 나옵니다. 방 안의 긴장은 물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팽팽했다. 경호원들 손이 주머니 안에서 움직였다. 총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든 폭력이 터질 수 있는 상황. 장 회장이 손을 들었다. 다 나가. 경호원들이 나가고 셋만 남았다. 잠시 후 장 회장이 낮게 말했다. 도시가, 네가 나를 배신한 거냐? 그 질문은 차갑게 떨어졌다. 최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전 조직을 살리려는 겁니다. 장 회장은 웃었다. 살리려고 경찰에 넘겨서? 최도식의 눈이 흔들렸다. 그 한 문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선을 넘다 그날 밤 최도식의 차량이 다시 미행당했다. 이번엔 노골적이었다. 신호 대기 중 뒷차가 일부러 바짝 붙었다. 위협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형님이 부르십니다. 그는 다시 사무실로 끌려갔다. 장 회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선 넘은 놈은 살아남지 못한다. 최도식은 침묵했다. 경찰에 뭐 넘겼어? 대답하지 않자 주먹이 날아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형님이 먼저 넘으셨습니다. 그 한마디, 방 안의 시간이 멈췄다. 장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끝을 보자. 그 말은 선언이었다. 조직 내부 전쟁의 선언. 6. 결정적 자료 같은 시각. 강태현 경위는 추가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47억 중 일부가 다시 분산돼 해외 송금 시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준비 단계까지 갔다는 증거. 강 경위는 결론을 내렸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조직 자금 탈취다. 검찰과 공조가 시작됐다. 1999년 3월 초 종로 5가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상가 셔터는 매일같이 올라갔고 포장마차에서는 소주잔이 부딪혔다. 그러나 조직 내부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다. 최도식이 건넨 자료를 토대로 수사는 급속도로 좁혀졌고 47억의 흐름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차명 계좌를 거쳐 신설 부동산 법인으로 흘러간 자금,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외곽 토지 매입. 그 모든 구조는 단순 은닉이 아니라 계획적 탈취에 가까웠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압수한 회계 파일을 복원하며 결정적인 장부를 찾아냈다. 이 공식 장부와 다른 비상정산표, 거기에는 L3 구역 47 그리고 약식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이니셜은 장 회장의 처남 이름과 일치했다. 강태현 경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검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준비했다. 아직 윗선까지 바로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지만 주변부터 무너뜨리면 중심은 자연히 드러난다는 계산이었다. 같은 시각 종로 5가 사무실에서는 또 한 번의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로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눈을 오래 맞추지 않았다. 장 회장은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이 전문은 노골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최도식은 얼굴의 멍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멍은 내부 폭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였다. 경찰이 처남 회사까지 들어갔다. 이 전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장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떨림을 감추기 위해 더 길게 연기를 들이마셨다. 잠시 후 낮게 말했다. 누가 불었어? 그 질문은 이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선은 다시 최도식에게 향했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는 다 같이 갑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가 경찰한테 책임을 맡겼냐? 장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날이 서 있었다. 최도식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이 먼저 돈을 움직이셨습니다. 순간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 문 밖에 있던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폭발 직전의 공기였다.
그러나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종로의 밤거리가 보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도시가 그가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넌 나를 배신했다. 형님이 먼저 조직을 배신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끝냈다. 장 회장은 돌아섰다. 눈빛에서 더 이상 망설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정리해. 짧은 짓이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다. 최도식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옆방으로 끌려갔다. 폭력은 길지 않았다. 경고 이상의 의미였다.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는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경찰이 움직이고 있었다. 함부로 손을 대기엔 상황이 복잡했다. 그날 새벽 광역수사대는 장 회장의 처남을 긴급 체포했다. 체포 소식은 몇 시간 만에 종로 5개 퍼졌다. 조직원들은 휴대전화를 붙들고 서로 확인했다. 진짜래? 잡혔대.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중심이 흔들리면 주변은 먼저 무너진다. 강태현 경위는 피의자 조사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처남은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계좌 흐름과 계약서, 통화 기록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입을 열었다. 자금 이동은 장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진술. 일부는 이 전무가 실무를 맡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완전한 자백은 아니었지만 수사에는 충분했다. 영장은 빠르게 발부됐다. 종로 5가 사무실의 형사들이 들이닥친 날, 거리는 이례적으로 소란스러웠다. 셔터를 내리던 상인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유흥업소 직원들이 골목 끝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장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까지 체면을 지키려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최도식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분리돼 있었다. 조직원 몇 명이 그를 노려봤다. 배신자라는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모두가 공범으로 묶였을 거라는 걸. 이 전무도 곧 체포됐다. 장부와 계좌 흐름이 너무 명확했다. 조직의 두 축이 동시에 무너졌다. 남은 간부들은 각자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일부는 다른 조직으로 붙었고 일부는 사업가로 위장해 빠져나갔다. 의리로 묶였던 집단은 순식간에 흩어졌다. 구속 수감된 장 회장은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도식이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배신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예전 같으면 주먹으로 끝났을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기록과 통화 내역이 더 강했다. 조직은 폭력으로 세워졌지만 결국 숫자로 무너지고 있었다. 강태현 경위는 수사 보고서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총은 한 발도 안 쐈다. 하지만 전쟁은 끊었다. 종로 5가의 마지막 회의에서 시작된 균열은 여기까지 이어졌다. 의심은 사람을 갈라놓았고 갈라진 틈 사이로 법이 파고들었다. 조직은 아직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니었지만 중심은 사라졌다. 그리고 중심 없는 조직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이제 남은 건 법정이었다. 마지막 판단은 거리도 형님도 아닌 판사가 내리게 된다. 2001년 봄, 두 해가 지나는 동안 종로 5가는 많이 달라졌다. 간판 몇 개가 바뀌었고 예전 조직이 관리하던 상가들은 다른 자본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 형님들 다 갔다더라. 골목에서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돌았다. 1. 법정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선 사람은 장 회장이었다. 한때 종로 일대를 장악했던 인물. 이제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직자금 120억 중 47억을 차명 계좌와 부동산 법인을 통해 빼돌린 혐의였다. 이 전문은 이미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장 회장의 처남은 자금 이동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증인석에는 최도식이 앉아 있었다. 법정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증언검사는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피고인과 함께 자금 운용을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도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47억은 조직 승인 없이 이동됐습니다. L3 구역 토지 매입은 정상 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증인은 내부 권력 다툼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였다. 최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조직 자금이었습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진술이 아니었다. 스스로의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기도 했다. 3. 숫자의 힘 검찰은 금융자료를 하나씩 제시했다. 차명 계좌 17개, 동시 폐쇄 기록, 부동산 법인 설립 시점과 자금 유입 시점의 일치, 그리고 통화 내역. 박 상무 사망 전날 장 회장과 처남 사이에 11분 통화. 법정 스크린의 숫자들이 나열됐다. 강태현 경위는 방청석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감정 대신 흐름을 본 사람이다. 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4. 마지막 진술 선고를 앞두고 장 회장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조직을 키웠다. 거리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그 돈은 지키려던 거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배신은 내가 당했다.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한다. 5. 판결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은 조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명 계좌 및 위장 법인을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하려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잠시 멈춤.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총성보다 조용했지만 한 조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였다. 6. 이후 이 전문은 징역 7년, 처남은 5년. 최도식은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아 형이 감경되었지만 조직 사회에서는 완전히 배제됐다. 종로 5가의 세력 지도는 다시 그려졌다. 그러나 예전처럼 거대한 단일 조직은 생기지 않았다. 폭력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다. 돈과 계약, 그리고 법이 더 강해진 시대였다. 강태현 경위는 판결문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종로 거리는 여전히 바빴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총이 없어도 전쟁은 난다. 7. 마지막 장면 몇 달 뒤 종로 5가의 옛 사무실 건물은 다른 회사 간판으로 바뀌었다. 한약방 간판도 철거됐다. 누군가는 그 건물 앞을 지나며 말했다. 여기서 마지막 회의 했었다지. 형님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그 밤. 120억이 사라진 순간
이미 조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칼도 총도 필요 없었다. 의심 하나면 충분했다. 그것이 종로 5가의 마지막 회의의 끝이었다.